네, 오늘은 새 지도부가 선출된 개혁신당 전당대회부터 여러 현안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잘 마무리된 거죠? 그렇죠. 예, 어제 끝났습니다. 이제 허은하 대표 체제가 됐는데 먼저 이 개혁신당 전당대회 과정에 대한 어떤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조용한 가운데 후보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치열하게 치른 전당대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외부에서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치렀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또 치열하더라고요. 사실은 엄청 치열했어요. 특히 후보들 간에 1, 2위라고 예상됐던 후보들 간 또 그 후보를 응원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치열하게 때로는 격하게 치러진 전당대회였습니다. 그 당원 게시판만 봐도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이 70%를 넘겼다. 뭐 이런 기사 제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당원 투표 부분이 있었고요. 여론조사 그리고 평가단 이렇게 세 항목으로 전당대회 그 순위를 정했는데 당원 투표는 적던 많던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유권자가 돼서 치른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높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거대 양당보다 당원 숫자는 좀 적습니다만 열성 당원 내지는 참여도가 매우 높은 당원들이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당원들이 상당히 좀 끈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장 평가단의 어떤 평가도 있었고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이 됐었고요. 그 부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단도 사실 이번에 좀 평가에 뭐 들어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장 평가단을 주로 대학생과 그 지역 기자단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눠가면서 토론회를 하고 바로 현장에서 투표를 해서 그 결과는 바로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성적표는 전당대회 거치면서 바로바로 알려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 2위 간의 다툼 내지는 경쟁도 점점 분위기를 고조해 갔는데요.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허은하 대표의 수락 연설 한 대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습니다. 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습니다. 특정 인물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 있습니까, 이거? 뭐 들으시는 바와 같죠. 뭐. 저희가 이번 총선에 비록 의석수는 3석으로 좀 다소 적습니다만 유일하게 비례대표와 지역구 당선자를 모두 한 정당에서 낸 정당입니다. 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위성 정당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비례대표는 별도 정당을 만들어서 당선자를 냈고요. 조국혁 신당은 지역 있고. 후보는 아예 내질 않았으니까 비례대표 당선자만 있었습니다. 뭐 작지만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성과를 냈고 다만 저희가 뭐랄까요? 국회 내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고 대접을 받으려면 이른바 교섭단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와는 좀 거리가 먼 성적표를 받았죠. 그래서 26년 지방선거에는 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자 뭐 신임 당대표로서의 포부 내지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입니다.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은 순위에 따라서 1위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2위부터 4위까지는 이제 최고위원이 되는 어떤 룰이었는데요. 근데 이기인 최고위원이 오늘 그 최고위 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다음 회의는 나오겠죠. 뭐. 전당대회 너무 열심히 치르느냐고 피곤해서 그런지 오늘은 아침 회의에 빠진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결정이 됐으니까 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정돼 있는 회의에는 결석을 했습니다만 다음 회의야 나오겠죠. 뭐 들리는 바로는 아기가 병원을 가야 돼서 미루다가 네.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갈등 없이 지도부 역할은 충실히 수행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야죠. 예, 그리고 뭐 공정한 룰에 따라서 경쟁을 했던 거니까요. 예.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장면이 대통령실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고요. 또 대표 선출 직후에 허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는 야당이죠. 예. 하지만 야당과 정부 여당과 계속 반목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물론 또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뭐 전당대회 축제 자리에 손님 오셨으면 반갑게 맞이하는 거고 또 새로 뽑힌 당대표에 대해서 축하나 덕담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표시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생각이 같으면 연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렇지 않다면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 가야 할 명확한 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당분간 뭐 연대할 만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정책위의장으로서 1기 지도부에서 이제 개혁신당을 좀 이끄는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다음 2기 지도부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실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당 지도부 구성은 전당대회 출마자 위주로 되는 것이고 제가 전당대회 치르기 전에 훨씬 전에 미리 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창당을 하면서 1기 지도부에는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았습니다만 2기 지도부는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임기와 거의 동시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도 아무래도 원내에서 활동할 분이 만든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상 뭐 일종의 사의를 미리 표시를 했었죠. 그럼 앞으로 어떤 역할? 중요한 역할 또 해야겠죠. 당원이 매우 중요한 지위죠. 알겠습니다. 자, 이 개혁신당이 이번 지도부를 통해서 뭐 당 이름을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서 물론 결정을 할 부분이고 그리고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명은 모든 당원들의 의사도 물어봐야 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뭐 당명을 바꾼다 안 바꾼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에서 그런 논의를 하자는 요구도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출발했던 그 개혁신당이 있고요. 그 이후에 야양자 의원이 소속되어 있던 한국의 신망과 합당을 하고 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끌던 새로운 선택과도 합동을 하고 또 원칙과 상식이라는 거기는 정당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의원들 간의 일종의 결속을 다지던 분들도 합류를 했고 또 새로운 미래와도 합당 선언까지는 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당명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적으로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하면서 또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범야권에서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도 오늘 참석을 했고요. 허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 해병대원 특검법 개혁신당은 변치 않는 그 원칙적인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럼요. 어떤 입장입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더 뚜렷하게 그리고 더 선도적으로 저희가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관된 사건입니다만 박정훈 대령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도 저희가 계속 당의 입장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경북경찰청과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수사 진척의 속도 그리고 정작 필요한 권력의 핵심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제2요구권 거부권을 썼다고 해도 재표결까지도 이 입장은 계속 유지된다. 그럼요. 예. 예. 요거는 그것과는 관련 없이 계속해서 이 해병대원 특검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예.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21대 국회 마지막 표결이 예. 되지 않을까 싶은데 28일이 예상되고 있죠. 예상되고 예. 있는데 예. 지금 개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는 4석이 있습니다. 예. 4석에 대해서는 입장은 이미 확고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이 재표결을 두고 이번에 야권의 어떤 연대가 정부를 좀 견제하는 어떤 그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거부권 행사의 횟수도 문제입니다만 네. 내용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약 10여 회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 최상병 특검만 해도 사실은 대통령실의 관여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됐던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셨는데 과거에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의 가족이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내곡동 소위 사저 준비하면서 특검에 대해서도 용산의 대통령실의 핵심 내지는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거부하거나 막아서는 경우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정부는 좀 특이하죠. 근데 대통령실의 설명은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 해병대원 건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그게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게 작년 7월이고요. 예. 또 대통령의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도 꽤 여러 달이 지났잖아요. 여태 뭐하고 지금까지 계속 수사 중이라는 똑같은 레토릭만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차일피일 미룰 거면 깔끔하게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고 거기서 혐의가 있던 없던 결론을 내게 만드는 것도 지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김에 김건희 여사가 이 대중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야기로만 나오다가 사진이 공개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공식 행사에 참석도 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활동을 재개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최근의 행보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5달이 넘도록 공식 행보가 없었잖아요. 이른바 자맹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 5달 넘도록 그 공식 행사장의 모습을 안 비출 때도 왜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최근에 공식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왜 지금 이 시점에 재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런 방법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냥 안 보이다가 갑자기 또 보이네. 근데 영문은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보였었고 왜 갑자기 또 보이기 시작하는지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예. 어떠한 설명도 없거든요. 그거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의 영부인이 계속 자맹을 한다? 그런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예.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달 넘게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또 활동을 재개하는 건 활동을 재개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건가? 그런 생각은 또 안 들거든요. 어떤 뭐 불교계의 그런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좀 역할을 했었고 또 정상 외교에서 어떤 배우자의 역할이 뭐 빠질 수가 없으니 뭐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5달 넘게 뭐 정상 외교나 네. 이런 거는 다 안 하셨던 건가요? 그리고 그렇죠. 불교계 예. 외에 영부인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연말 연시에 사실은 대통령과 더불어 과거 정부에서는 영부인이 같이 모습을 드러낼 기회가 특히 많은 시기가 맞습니다. 연말 연시였는데 그때는 한 번도 활동을 안 하다가 사실 신년 뭐 인사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예. 조금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어떤 충분한 설명이 됐으면은 또 이런 의혹이나 어떤 문제가 더 크지 않게 뭐 연착륙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우선 공식적인 활동 재개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예. 국민들께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낼 정도로 지금 영부인이 받고 있는 의혹을 깔끔하게 털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렇게 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영문도 모르게 자맹을 이어가다가 다시 등장하는 이런 상황은 글쎄요. 많은 국민들께서 좀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완전히 뭐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나오셔도 됐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잘 같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는 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그 서울의 네. 소리 측의 백은종 대표를 불러서 검찰이 네. 조사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조사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니 일단 지금까지 뭐 조사를 했다는 것은 글쎄요. 그분이 다른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새로운 사실 아니면 그분만 경험했던 뭐 특별한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를 한다면 가장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됐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영부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소환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상 소환 조사 없이 수사를 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제3의 장소로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면 조사만 하고 끝낸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겠나라는 의문이 또 들어요.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